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계속되고 있고요.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격전이 벌어지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은 공세를 우크라이나가 먼저 취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솔레다르를 중심으로 해서 바그너 그룹으로 흔히 알려진 러시아 용병이 가장 먼저 대규모 공세,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세는 일반적인 공세가 아니라 대규모 공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규모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예, 그 대규모로 하면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단급이 한 3-4개가 한꺼번에 작전하는, 그러니까 서방권으로 이야기하면 군단급 이상의 공세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한 3만 명 정도? 3만에서 5만을 봐야 되는데 예. 이 정도의 공세를 취한 것을 대공세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밀어 넣어서 공세를 취할 만한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를 그렸거든요. 그 자체로서는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서. 맞아요.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격전지가 됐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솔레다르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요충지는 아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 하면 보급의 요충지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바흐무트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솔레다르는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공세를 취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갔을 때 좀 물음표가 들었죠. 역시. 하지만 그런 물음표에는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 작가님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규군 내부의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러시아가 최초로 차지한 우크라이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솔레다르가 크지 않고 별로 중요하죠. 바흐무트를 포위하기 위한 도시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흐무트보다 중요하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다가 진짜 몇만 명의 병력을 때려놓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차지해버려갖고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시 공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죠. 우리들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 왜 이런 바보 같은 공세를 하지? 왜 병사들을 갈아넣지 이러는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헤르손에서 퇴각하고 다 잃었지만 우리가 다시 반격한다. 특히 우리 바그너 그룹이 선두에 선다라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공세가 아니었을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사상자 병력이 최소한 1만 명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감방에서 끌고 왔던 병력이건 동원병이건 간에 이 병력을 집어넣고 좀 솔레다를 차지했는데 그렇다고 바흐무트를 완벽하게 차지한 것도 아니고 또 바흐무트를 차지했다고 전세 어떤 모멘텀이 있는 지역도 아니거든요. 크레민나나 아니면 스바토베처럼. 그건 나머지 딱 하나는 바그너 그룹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 서방권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공세는 있을 수가 없는데 러시아라는 국가의 기괴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하나의 비극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 작가님은 바흐무트 공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솔레다르 공세는. 처음에 바흐무트도 그냥 그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뺏겼지만 다시 반격해서 그럴듯한 도시 하나 손에 넣었다라는 걸 했는데 바흐무트가 안 되니까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솔레다르, 솔직히 여기 솔레다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바흐무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그너 용병 그룹이 계속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작전하는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에 대한 어떤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말씀 주셨던 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인데 정치적인 부분이 깔려 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맞습니다. 뭐 모든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1번 1순위는 푸틴의 오른팔을 확실하게 자기가 쥐고 싶다. 정부군을 갖다가 이제 누르고 싶다 이거죠. 실리보다는 명분을 건 싸움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히틀러 시대 당시에 2차 대전 때 친위대 히물러가 나오는 딱 그 전술하고 비슷한데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2차 대전 때 친위대랑 독일 육군이랑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친위대가 주동
세력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저는 프리고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당사자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히 그냥 그 돈에 눈이 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심이 굉장히 큰 저는 괴링이나 히물러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2인자가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푸틴의 2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점도 있고, 근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지금 공격 발판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또 없긴 없어요. 그래서 여기나마 이렇게 계속 쑤시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다른 곳의 배치를 좀 흡수하는, 적의 병력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푸틴의 2인자라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노림수는 지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후임을 본인이 그렇죠.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꾸 러시아 정부군을 폄하하는 그런 언급을 자주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지휘관들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어드리면은 러시아 정부군의 총사령관이 이번에 바뀌었지 또 않습니까? 교체됐죠. 수로비킨에서 또 교체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몇 달 안 됐잖아요. 교체된 지가. 네. 그리고 또 교체했다는 얘기는 내부가 정상이 아니다. 원래 전쟁 중에는 지휘관을 잘 바꾸질 않아요. 바꾸지 말라고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몇 달 만에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했던 걸 보면 러시아 그 수뇌부 간의 이렇게 권력 다툼이 우리가 모르는 물밑 다툼이 굉장히 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쩌면 이걸 더 중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거든요. 마치 딱 저거 같죠. 2차 대전 초기에 스탈린과 스타브카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령관을 계속 바꾸다가 결국 주코프가 앉은 다음에 안정이 됐거든요. 지금 그럴 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군은. 그럴 만한 인재는 진작에 홍차를 마셨겠죠. 수로비킨도 굉장히 유능하다고 봤었는데 수로비킨을 권좌에서 내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기, 수도, 전력 이런 시설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산업 기반 시설들 공격하고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 아닌가? 국책적 인사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작전은 애초부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부터 원자폭탄을 이용한 거 외에는 어느 나라도 상대방에게 전략 폭격으로 전의를 꺾어버린 적은 없었죠. 특히 이제 침략당한 나라가 이런 공포감에 맞서서 더 결집을 하거나 더 힘을 얻지 이걸로 굴복하는 상황은 잘 없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거나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 정도 모르겠지만 이걸로 공세를 취해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을 하거나 종전을 맞이하겠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니프로 아파트도 공습을 해서 지금 몇십 명이 매몰돼서 지금 사망자가 정확히 몇 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걸 본 사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빨리 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할까요? 수로비킨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산업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전력을 파괴함으로써 동절 기간 동안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겠다. 그래서 항전 의지를 꺾겠다는 건데 사실 항전 의지가 계속 불타는 것 자체가 아무 국민에서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 항전 의지의 진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수로비킨에서 게라시모프로 또 바뀌었는데 게라시모프라고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뾰족한 수가 있어도 푸틴이나 바그너 그룹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명백해졌으니까 난맥상만 더 심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난맥상 중에 하나는 루안스크를 북쪽에서 하르키우에서 이제 퇴각을 했던 거길 책임을 물어가지고 권좌에서 물러났던 라핀을 다시 또 권좌에 들여온 그 부분도 육군 참모총장으로 다시 승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러시아의 지휘부가. 그러니까 권력 다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공세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자리를 보존하거나 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게 그리고 남의 권력을 뺏어오는 게 더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혼란상에 빠질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눈에 띄는 지휘관 교체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지휘관들이 실책을 안 했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믿고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죠.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런 수장을 좀 바꾸는 거는 크게 큰 있어서는 실책이죠, 그건. 그런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다시 솔레다르로 가서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로 엇갈리고 있어요. 솔레다르를 완전 점령했다는 게 이제 러시아의 발표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교전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서방권에서 나오는 것이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방권 특히 영국에서 나오는 말은 두 개 여단이 반격을 시도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했다. 다만
수세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것이 좀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정황이 들려오는 대로 변화하겠지만 솔레다르가 전략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 전력을 계속 탄탄히 확보하고 있었던 것을 귀찮게 그쪽에 쏠리고 손실을 보는 그런 작전이자 그런 공세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휘말려 들면은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잘 참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초원 공세를 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봄에 되면서 어느 쪽이든 먼저 대공세를 취할 거고 이쪽에서 모멘텀을 잡은 쪽이 올해 상반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갈 거다라는 식의 예측은 뭐 영국이건 뭐 미국이건 네, 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또 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크림반도까지 차지하겠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공세를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또 있어요. 이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포리자 지역을 총공세로 취한다면은 크림반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르손에서 넘어가는 거는 도하 작전이 좀 어렵고 러시아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킴부른반도 쪽도 사실 크게 성과가 났던 상황은 아니고 도하 작전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 쉽지 않거든요. 제공권을 잡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포리자 쪽으로 공세를 취해서 여기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인데 저는 헤르손 지역을 직접 건너가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자포리자, 그다음에 멜리토폴, 뭐 그다음에 베르단스크 지역을 절단시키는 방법으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략 방향은 조금 그렇죠. 달리 네. 가는데 멜리토폴을 점령하고 크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조우해를 마주보게 되면 그 크림 대교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크림반도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전황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방권에서 본격적으로 무기 체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것 때문에 푸틴이 굉장히 열받았죠. 이건 뭐 직접적인 나토의 개입이나 다름없다고 지금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토의 개입이 기정사실화된 건 사실인데 이제는 뭐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네네.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서방권이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최신 무기를 투입하는 거야말로 전세를 바꾸는 가장 키라고 본 거죠. 키라고 본 거고 영국은 이미 챌린저 2 전차 같은 거 지금 14대 보내겠다고 확정을 했고요. 폴란드도 이 K방산의 덕인지 몰라도 K2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상당량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일이 마지막 오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출했던 이 부분이 좀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중전차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역시 먼저 주겠다고 했던 브래들리 장갑차, 그다음에 마르더 장갑차 같은 경우는 100% 공세용이거든요. 이거를 자포리자나 아니면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에 쐐기를 박아서 전투를 크게 벌려서 9월 작년 가을 공세처럼 크게 한번 영혼의 한타를 먹이겠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희망사항일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투가 벌어질 때 적을 추격하고 충격력을 높일 수 있는 중전차가 필요한데 계속 그래서 우크라이나 요구를 했고 실제로 헤르손에서 퇴각할 때도 그렇고 리만이나 이지움에서도 충분히 정권을 확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나 서방권 입장에서도 아 그럼 중전차가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 확신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결정 요인이고 또 독일이 여기 걸리게 되네요. 자기네 전차는 안 주지만 계속 전쟁 전부터 지원해 주소야 했더니 방탄철모 5,000개. 그다음에 직전에 뭐 전차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우리 거 안 돼. 그다음에 독일 영공을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막아서 삥 돌아가야 됐던 점이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방 무기가 들어갔을 때 지금 최신 무기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차가 최신 전차가 들어가는데 전세 역전에는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수량이 많다면 굉장한 전과를 올릴 수가 있고요. 챌린저 2 같은 경우는 중전차이면서 그렇죠. 가장 강점이 방어력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라크전에서 특히 활약을 했는데 뭐 RPG7을 한 열 몇 발을 맞아도 그러고도 뭐 전혀 돌아온 사례가 끄떡없고 있었죠. 네. 이러해서 아주 그 유명해진 챌린저 2인데 이러한 중전차가 들어가면 상당한 전황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한테 전차 300대만 주면은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이 되고 지금 14대 그다음에 100대 미만이 어차피 들어가겠지만 이걸 가지고 공세를 해봤는데 효과가 있다. 잘하면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방이 레오파드나 아니면 챌린저를 더 주겠죠. 지금 그것이 진정한 공세의 창끝이 되겠죠. 만약 공세를 하게 된다면 정말 대규모 공세가 될 텐데 시기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1월 말
1월 말에 공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지휘관이라면 1월 말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빨리 해야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보급 체계가 굉장히 지금 엉망이거든요. 갈팡질팡하고 있고 지휘관이 막 교체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어수선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는 늦어도 1월 말에는 총공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만약 총공세를 취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할까요? 첫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포리자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바흐무트 같은 이런 돈바스 지역은 서서히 공세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미끼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지금 러시아 정규군이 막 몰려 있지는 않지만 바그너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그런 총공세에 괜히 손실을 봐가면서 방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을 때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을 점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전투를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자포리자로 가야 되는 게 그 바그너 그룹이 다른 지역이 위험하다고 그쪽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단독으로 활동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얘기했고 공식 언론은 처음으로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를 점령했다라고 언급이 나왔거든요. 정규군을 앞두고 이걸 상황을 두고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공세를 취한다고 이 지역에 바그너 그룹을 빼서 지원해 줄까라는 생각에 조금 물음표. 정상적인 군대라면 그런 건 없겠지만 바그너 그룹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세를 취하게 된다면 자포리자나 그 인근으로 저는 2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그 2차 대전 때 쿠르스크전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양쪽이 언제 먼저 공세를 취하느냐 가지고 계속 저울질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3월 정도로 보는 게 1, 2월에 잘못 공격 시작했다가 땅이 녹아버리면 그냥 중도에서 죽도밥도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 3월 초에 어느 쪽이든 먼저 승기를 잡으려고 근데 러시아는 지금 3월 초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이요? 네네. 2월 말 아니면 3월 초 러시아가 공격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앞서서 공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제 공세를 취할 네네. 것 같다. 이게 가슴이 정말 아픈 게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사망자만 해도 지금 몇십만 명. 그다음 2월이 되면 딱 1년 되는 거죠 지금 1주년.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공세를 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나올 텐데 러시아도 이번에는 좀 일을 가는 것 같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과 그다음에 S-57, 수이-57을 지금 대동을 하겠다. 스텔스기까지 드디어 이제 넘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사일을 지금 굉장히 대량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전쟁에 영향을 줄지. 그거 포함해서 2월 15일자로 다시 한번 동원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수사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면밀하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계속해서 소강 상태이면서 러시아의 공세가 솔레다르에서 아주 강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령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추정이 있었죠. 뭐 광산을 노린다거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 전략적으로 억지로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술 전략적으로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들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물음표가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 시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흐무트와 똑같이 정치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총공세 그리고 그것을 막을 러시아의 방어 이 부분이 가장 키가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